제가 들려드릴 111번째 소설은요,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입니다. 조지 오웰에 대해서는 40번째 했던 소설 동물농장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십시오. 영국 작가고요. 동물농장 1984년, 카탈로니아 찬가가 그의 대표작입니다. 이 소설들은요, 문학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학적으로 가치 있는 소설들이에요. 지금이 정치적 그림자, 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걸 알게 하죠. 카탈로니아 찬가는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내전이 배경이에요. 스페인 내전은 아주 간단하게는 정권을 잡고 있던 공화파와 반란군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지하는 국가와 세력이 붙어요. 공화파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동자, 무정부주의자가 껴있고요. 영국, 미국, 소련 등의 나라가 지원을 했어요. 반란군은 프랑코를 주축으로 해서 독일, 이탈리아가 지원을 했고 가톨릭 교회와 부유한 부르주아 등이 이쪽이었습니다.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 이것들이 스페인 내전을 기회로 굳히기에 들어갔고 2차 대전으로 이어졌어요. 스페인 내전이 단순히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지 오웰, 해밍웨이, 앙드레 말로 등이 공화파 쪽 의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소설이에요. 그러나 카탈로니아 찬가는 조지 오웰이 내전에 참가해서 직접 겪은 것을 마치 일기를 쓰듯 다큐를 구성하듯 써내려간 소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의 주 이름이고요. 카탈로니아 주 안에 가장 큰 도시가 바르셀로나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그라는 호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은 1936년 말에서 1937년 7월 무렵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공간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영국인으로 신문기사를 쓰기 위해 스페인 카탈로니아에 왔어요. 때는 1936년 12월이었어요. 당시 스페인은 내란 중이었고요. 프랑코군에 대항해서 공화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에는 무정부주의자들과 통일노동자당, 통일사회당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정의로운 세상 편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들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는 프랑코군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용군에 입대했어요. 의용군은 대부분 지원자들이었어요. 외국인들도 많았죠. 그가 지원한 이유는 이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즈음에 카탈로니아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노동계급이었어요. 이렇게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은 도시에 들어와 본 건 처음이었죠. 도시는 노동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이 장악했고 그로 인해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큰 건물에는 그들이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깃발이 걸려 있었고 도시 교회들은 거의 철거되었어요. 모두들 평등했습니다. 식당의 웨이터들도 손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등한 입장에서 맞이했어요. 복종 같은 말투나 격식을 차린 굽신거림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식량이 부족했어요. 고기가 귀했고 우유는 거의 구할 수 없었고 석탄, 설탕, 석유도 부족했고 그 가운데 빵 부족이 제일 심했습니다. 매일 빵을 사기 위해 길거리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만족해했고 희망이 넘쳤어요. 그건 혁명과 미래에 대한 믿음, 평등과 자유의 시대로 들어선다는 믿음, 인간이 자본주의 기계의 톱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무정부주의자들이 붙인 벽보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이발사 당신들은 노예가 아니다 라고 엄숙하게 써 있었어요. 거리에는 매춘부들에게 이제 매춘부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소박한 혁명 발라드 노래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서로를 동지 혹은 당신으로 불렀습니다. 자가용은 다 징발되었고 거리에는 확성기를 통해 혁명가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도시에서 부유한 계급이 사라졌고 여자와 외국인들을 빼고는 거의 모두가 노동계급이 거칠거칠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건 감동적이기까지 했죠. 그는 카탈로니아의 바르셀로나에 오자마자 이런 도시의 모습을 보고는 싸워서 이길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제 진정 노동자들이 국가며 부르주아들은 달아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노동자들 편으로 넘어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많은 수의 부유한 부르주아가 기회를 엿보며 당분간만 프로레타리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의용군에 들어가고 레닌 병령에서 전선으로 가기 위한 훈련을 받았어요. 급조된 군인들이라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지급된 제복은 가지각색의 질이 형편없어서 추위를 이기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고 그걸 입고 제식훈련을 받으니 오합지졸로 보였어요. 그는 우연히 2달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의 지도자 한 사람이 전선을 방문하고 나서 모든 의용군 병사가 모포를 한 장씩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선의 상황도 열악하다는 거였죠. 신병들은 대부분 바르셀로나 뒷골목 출신이 16이나 17살짜리였어요. 그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었죠. 그들은 혁명적 열정은 가득했지만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어요. 병령의 군인들은 대부분 어려서 1차 대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를 포함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중위는 정규 육군 장교 출신으로 해맑고 유쾌한 젊은이였는데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어요. 모든 군인들 사이에는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규율은 더 느슨해졌습니다. 훈련받으면서 무기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그건 소총이 부족해서였어요. 총을 쏘거나 수류탄 던지기 같은 걸 훈련할 환경이 아니었죠. 전선에 도착하면 물러나는 부대의 소총을 인계받는 시기였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관대했어요. 담배를 한 갭이 달라고 하면 한 갑을 억지로 떠안기는 식의 관대함은 영혼의 웅대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후 전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장비를 갖추지도 못했고 사격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으로 가느라 행렬하는 동안 군중들은 거리에 밀려나와 환송했고 창문에서는 여자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알쿠비에레. 거긴 전선 바로 뒤쪽에 있는 도시예요. 어느 곳에 가든 전쟁 특유의 냄새가 맡아졌습니다. 그건 배설물과 음식 썩는 냄새 같은 거였어요. 마을은 요새처럼 되어 있었고 어딜 가도 더럽고 황폐했습니다. 교회는 화장실로 사용된 지 오래되었어요. 간지 이틀이 지나도 소총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분되는 것은 파시스트 탈주병들이 건너오는 것이었어요. 건너편에 있는 적군들 중 다수는 파시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때마침 병력을 때우고 있던 불쌍한 징집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서 도망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따금 무리를 지어 도망쳐 이쪽으로 왔습니다. 며칠 후 소총이 지급되었고 그는 받자마자 기겁을 했어요. 소총은 1896년 독일에서 제작한 모제르 소총이었어요. 노깃으로 노리새는 뻑뻑했고 나무로 만든 총신 받침은 금이가 있었으며 총구는 부식이 심했어요. 그는 점점 두려워져 갔습니다. 적보다 추위가 두려웠고 함께 전투를 해야 할 전우들은 낡아빠진 소총을 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애들이라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진지로 올라가 다른 부대와 교대했는데 그들은 3달간 이곳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30-40개의 참호가 파져 있었고 빈 참호로 들어가니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첫 부상자는 중대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자기 소총을 다루다가 어떻게 했는지 놀이새가 터져버렸어요. 터진 탄피 조각들 때문에 머리 가죽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적군의 진지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런 거리라면 소총을 쏴도 닿지 않을 거리였어요. 그들에게는 철모도 총검도 없었고 리볼버나 피스톤도 없었어요. 수류탄은 레버가 핀이 아닌 테이프 조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테이프를 떼는 즉시 던져야 했어요. 다들 이 수류탄을 공평하다고 말했는데 그건 조금이라도 주저하다가는 던진 사람과 맞는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겨울의 참호전에서는 5가지가 중요했는데 그건 땔감, 식량, 담배, 양초, 그리고 적군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지만 적군이 맨 나중이었던 건 전투가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교착 상태였으므로 권태와 불편이 섞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도시 사무직원의 생활처럼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보초근무, 정찰, 참호파기, 또 보초근무, 정찰, 참호파기 이런 일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그곳은 해발 600m에서 900m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추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건너편 적군이나 이쪽이나 똑같이 초라하고 지저분한 병사들이
깃발 주위에 똘똘 뭉쳐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온기를 유지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옷은 부실했고 외투를 가진 사람은 200명 중에서 12명 뿐이었어요. 이 외투는 보초들이 교대로 입었습니다. 진지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는데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을 넘어가면 어디나 배설물이었어요. 그러나 더러움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죠. 놀랄 만큼 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을씨년스러운 겨울 풍경을 둘러보며 이 쓸모없는 짓에 가끔씩 놀라곤 했어요. 어떤 결말에도 이르지 못하는 전쟁이었죠. 양쪽 다 병력과 무기, 특히 포가 부족해서 대규모 작전은 불가능했고 그저 다 산꼭대기에 땅을 파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는 하사가 되었고 보초 12명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10대 소년들이었고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적군들이 모험심이 강하지 않아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병력이었어요. 의용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있었죠. 왜 공격을 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나 적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했어요. 그와 친하게 지내는 콥은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따금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희가극이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추웠지만 느리게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산을 싫어한다. 그러나 이따금 우리 뒤편 봉우리들 뒤로 동이 트면서 가느다란 황금색 빗줄기들이 검처럼 어둠을 가르고 이어 빛이 밝아지면서 가없이 펼쳐진 구름바다가 붉게 물들 때 그 광경은 설사 밤을 꼬박 새고 난 뒤 무릎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앞으로 3시간은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질 때라도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 짧은 전쟁 기간 동안에 인생의 나머지 기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출을 보았다. 전선에서 사용되는 실질적인 무기는 소총이 아니라 확성기였어요. 적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죠. 이쪽에서는 파시스트 호모들이라고 욕을 했고 저쪽에서는 스페인 만세, 프랑코 만세라고 응답했어요. 또 이쪽에 영국인들이 있는 걸 알고는 집에 돌아가라 영국 놈들아 라고도 했어요. 어떤 때는 우린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다고도 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버터를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저쪽 적군들의 입에도 침이 고였을 거였죠. 어느 날 밤에는 적들이 서리근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맞히지 못하는 소총을 쏘아댔고 기관총은 금방 망가졌어요. 한두 시간 지나자 사격이 뜸해졌고 전투가 끝나버렸습니다. 죽지도 죽이지도 못한 공격, 그냥 총알만 낭비했을 뿐이었어요. 이틀 뒤에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파시스트 기병대와 탱크가 맹공을 해왔지만 영웅적인 의용군들이 다 물리쳤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는 이걸 계기로 신문에 나는 전쟁 소식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에 오스크로 산을 떠나 그 구역의 통일 노동자당 부대와 함께 우에스카를 포위 공격하는 병력에 합류했어요. 참호에서 4km 떨어진 우에스카는 마치 작은 인형의 집 도시처럼 깨끗하게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정부군을 지휘하던 장군은 내일은 우에스카에서 커피를 마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 되었죠. 여러 번 공격을 해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우에스카는 함락되지 않았어요. 이후로 내일은 우에스카에서 커피를 마실 것이다 라는 말은 농담이 되어 전군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는 전쟁이 끝나 스페인에 다시 오게 된다면 반드시 우에스카에서 커피를 마시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월이 되었어요.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으며 군복은 넉마가 되어갔습니다. 군화가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어서 밧줄로 바닥을 댄 샌들을 신었어요. 그의 아내는 바르셀로나에 와 있었는데 구입이 가능한 대로 차, 초콜릿, 시가를 보냈지만 바르셀로나에도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영국에서는 영국인 의용군들에게 계속 위문품을 보내왔지만 한 번도 도착한 적이 없었어요. 우체국에서 배달을 거부하거나 프랑스에서 압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손을 다쳐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 조수들은 그가 가진 귀중품을 모조리 훔쳐갔습니다. 전선에서는 모두가 도둑질을 했고 이건 물자 부족의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봄이 왔고 농부들은 봄갈이를 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스페인의 토지개혁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곳은 통일 노동자당과 무정부주의자들이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집산화가 되어 있었어요. 지주들은 사라졌고 농민들은 자신이 밭을 경작하며 만족했습니다.
농민들은 전쟁을 무의미하게 생각했고 전쟁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군인들에게는 친절했어요. 그건 지주들이 돌아오는 걸 막아주는 사람이 군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마을의 처녀들은 아름답고 생기 넘쳤으며 당당한 태도로 남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모습은 혁명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는 스페인에 있는 동안 성호를 긋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혁명이 일어나자 교회가 붕괴되었는데 여기 카탈로니아 사람들에게 교회란 부정한 돈벌이 집단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파시스트 요새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아군끼리 오인 사격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팔에 하얀 완장을 찼습니다. 비가 왔고 깜깜했으며 진흙밭을 소리내지 않고 가야 했어요. 150m의 거리를 가는데 1km가 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총격이 시작되었어요. 수류탄이 터지고 총격이 오가고 부상병들이 생겼어요. 그는 모든 것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혼돈, 어둠, 무시무시한 소리, 진창 속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것, 수류탄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면 폭발의 계음과 더불어 지독한 비명과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상대편 적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을 것이었죠. 그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막연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파시스트의 진지를 점령했어요. 그는 파시스트 개인호의 비참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쪽 참호에서 볼 수 있는 여벌의 옷, 책, 음식, 자잘한 개인 소지품 같은 것들이 거기엔 전혀 없었어요. 보수도 못 받는 이 가엾은 징집병들은 젖은 빵 몇 덩어리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6월이 되었고 그는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선에서 150일을 보낸 뒤에 휴가를 얻었다. 그 당시에는 전선에서 보내는 이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익한 시기로 여겨졌다. 나는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의용군에 입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다. 마치 수동적인 물체처럼 그냥 존재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배급받은 식량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한 일이라고는 기껏 추위와 수면 부족을 견딘 것뿐이다. 어쩌면 그것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겪어야 하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이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선에서 보낸 처음 서너 달은 내가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무익했다.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일종의 휴지 기간이었다.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아마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삶과도 다를 것이다. 이 시기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 전선을 떠나 바르셀로나에 들어서자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처음 영국에서 왔을 때 여긴 상상 이상으로 노동자들이 도시를 닮아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그 물결은 뒤로 물러갔고 변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스페인 재단사들이 만든 여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디를 가나 뚱뚱한 부자, 우아한 여자, 늘씬한 차들이 서 있었어요. 또 전선에는 가본 적도 없어 보이는 젊은 장교들이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의용군에 입대하는 대신 전쟁학교를 택했던 젊은이들이었어요. 우아한 카키색 제복을 입었고 허리에는 전선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자동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150일 동안 도시 전체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는 사람들이 전쟁에 관심을 잃었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빈부, 상하 계급이라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놀랍기도 했지만 역겨움을 느낍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다수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코와의 싸움보다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아내와 같이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모든 것이 있었어요. 제과점에는 영국의 본드가와 프랑스의 고급 상점에서 볼 수 있는 빵과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전쟁에 찌들어 굶주린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것들에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는 몇 달을 불편하게 살았던 터라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마음껏 사치를 누렸습니다. 좋은 음식과 포도주, 칵테일, 미국 담배 등의 개골스러운 욕망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걸 돈으로 해소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3일 정도 해변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도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바르셀로나는 표면적인 모습 속에 정치적 경쟁과 증오라는 무시무시한 감정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혁명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진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 반목,
그건 한편이었던 무정부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목이었어요.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항하는 노동자 연맹이 있었습니다. 파시스트 프랑코군과 싸웠는데 이제 그것에 한편이 되어 대항했던 한편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카탈로니아 전역에서는 매일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 치안대는 노동자 연맹과 노동계급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사태는 점점 나빠져서 무정부주의자들은 총을 들고 거리를 다녔으며 치안대는 교회탑을 점거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힘들었어요. 상황은 복잡해서 각 건물마다 깃발을 내걸지 않으면 어느 소속인지 알 수가 없었죠. 치안대는 노동계급을 추적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총을 쐈고 그는 휴가를 나와 있던 의용군들과 같이 다시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치안대를 상대로 싸웠어요. 호텔, 첨탑, 건물 옥상 등에서 진을 치고 소총을 든 채 보초를 서거나 교대를 했습니다. 이건 무정부주의자들과 경찰 사이 소동일 뿐이라고 했지만 어느 쪽도 경계를 풀지 않아 그냥 대치 상태가 이어졌어요. 며칠 후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그냥 모두들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했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지도부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모두들 의미 없는 싸움에 실증을 냈고 이 싸움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결론도 나올 수 없음이 명백했죠. 아무도 전면적인 내전으로 치닫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괜히 그랬다가 프랑코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걱정했어요. 정부가 통일 노동자당을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는 소문도 들렸는데 그게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통일 노동자당은 가장 약한 정당이었고 이 도시전에서의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휴가가 끝날 즈음 거리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깃발이 내려지고 카탈로니아 깃발이 펄럭였어요. 그건 노동자들이 패배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사흘 후 그는 전선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이제 예전처럼 순진하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만난 신문 특파원의 말대로 이 전쟁은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든 전쟁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타락해가며 개인적 자유나 진실한 언론 보도는 군사적 효율성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었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가능해져 가고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이며 새로운 정부는 단번에 노동조합의 힘을 분쇄할 것이었어요. 프랑코군이 승리한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신문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건 눈속임이었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쟁이 끝났을 때 스페인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는 않았어요. 스페인은 분열되고 탈진할 것이며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었어요. 이것은 파시즘을 향하여 나갈 것을 의미하며 여긴 스페인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보다 더 비능률적인 파시즘이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을 것은 악랄한 프랑코의 독재 정치일 것이었어요. 그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이 목을 관통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죽지 않은 것에 놀랐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총알이 위험을 피해 관통했다고 했어요. 시에타모의 병원에 있다가 타라고나의 큰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이 거의 나아져서 바르셀로나의 마을인 요양소로 왔어요. 거긴 통일 노동자당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아내는 여전히 콘티넨탈 호텔에서 묵고 있었고 아내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가능하면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스페인에 죽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식량을 충당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엄청난 욕구 때문이었다. 정치적 의심과 증오가 뒤섞인 끔찍한 분위기로부터, 무장한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거리로부터, 공습, 참호, 시끄러운 전차, 우유를 안 넣은 차, 담배 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스페인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떠나고 싶었다. 의사들은 그가 의학적으로 전투 부적격자라고 확인해 주었고 그는 제대증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바르바스트로까지 가야 했어요. 받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29사단 직인이 찍힌 증명서에는 무능이라고 적힌 의사의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음대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자 스페인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에는 잠깐 지나가면서 보았던 바르바스트로를 하루 지체하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군인이었을 때는 전쟁의 일부로 보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꼬불꼬불하고 재미있는 거리, 오래된 돌다리, 사람 키 높이 커다란 술통이 즐비한 포도주 가게, 염소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고 있는 재미있는 반지하 상점들. 스페인은 전쟁 전에 유럽 나라들 가운데 그의 상상력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던 나라였어요. 마침내 오긴 했지만 전쟁을 해야 했고 지금 이 북쪽의 한 귀퉁이만 본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경계의 태도를 잔뜩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죠. 그 사이에 통일 노동자당이 불법화되었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의용군들은 통일 노동자당 소속이었으므로 경찰이 의용군을 체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도 없이 총살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이미 400명이 체포되었고 그도 이대로 있다간 체포될 거였죠. 그와 같이 전투에 참가했던 영국인들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것에는 과장이 좀 있었겠지만 도시 분위기는 그게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아내와 무사히 스페인을 빠져나가기 위해 낮에는 영국인 여행자처럼 하고 다녔어요. 차림을 깔끔하게 했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안전하려면 부르주아처럼 보여야 했죠. 그렇게 조심하면서 영국 영사에게서 여권의 도장을 받았고 무사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아직 스페인 감옥에 있는 영국 의용군들이 많았고 그들은 석방되지 않거나 총살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국경을 넘었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영국으로 왔다. 영국 남부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산뜻한 풍경을 지닌 고장일 것이다. 그쪽을 지날 때 특히 열자의 편안한 쿠션 위에 앉아 평화롭게 배 멀미로부터 회복되고 있을 때는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일본의 지진, 중국의 기근, 멕시코의 혁명.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일 아침이면 현관에 우유가 놓여있을 것이고 금요일에는 뉴 스테이츠먼이 나올 것이다. 이곳은 내가 어린 시절 알던 영국 그대로였다. 모두가 영국의 깊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다. 나는 때때로 우리가 폭탄의 굉음 때문에 화들짝 놀라기 전에는 결코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비슷한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얽힌 복잡한 관계, 무정부주의자, 통일 노동당, 공산주의자, 통일사회당, 파시스트와 프랑코,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자기들만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명분이란 건요,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스페인 내전은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그건 정말 사기였죠. 여기서 우리는 정치 현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정치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민이 원한다. 우리가 한 가지쯤 비슷하게 하고 있을 생각이 바로 이거 아닐까 합니다. 국가의 위기는 외부적인 문제에 의해 나타나는 부가적인 결과도 있고요. 그보다는 내부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결국은 크게 일을 내죠. 왜 해결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해 뭐할까 싶습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60만 명이 죽었고요. 프랑코의 승리로 끝났어요. 1939년부터 1975년까지 프랑코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체포, 고문, 숙청이 끔찍하게 이어졌어요. 2022년 12월에 스페인 정부는 프랑코 군부 독재 정권 기구의 일원이었던 전직 경찰과 치안 경비원이 받았던 모든 훈장과 포상을 철회했어요. 파체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프랑코 독재 시절 지하 감옥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증언만 해도 수백 개에 달했지만 그는 자기는 안 했다고 했어요. 기소되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고 계속 오랫동안 욕되게 살다가 2020년 5월 코로나로 죽었어요. 이번에 파체코도 훈장 포상 철회 대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스페인 역사에서 그 비극적인 과거가 치유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스페인도 그리 멋진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건 했네요.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일은 일어났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 그저 상처만 더 깊이 파이고 있는 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 저질에 대한 피해는 다 우리 평민들 몫입니다.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의 경험을 호되게 했고요.
또 이어서 2차 대전을 경험합니다. 그는 전체주의의 치를 떨었고요. 히틀러의 만행에 경악했어요. 그래서 카탈로니아 찬가를 쓰고 동물농장을 쓰고 1984년을 썼습니다. 1984년은 그가 1949년에 쓴 소설이에요. 그리고 다음해 1950년에 죽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1984년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주의 체제는 지속되고 있었지요. 그 이후에 독일 통일과 소련 연방 해체로 이어지는 걸 그는 못 보았어요. 냉전시대와 같은 어두움은 없어졌지만 세상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시적인 장애가 아니라도 마음속 장애까지 합친다면 인간은 영원히 평화로운 낙원과 같은 세상을 살지는 못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에 작가는 변하지 않는 영국의 모습을 말했어요. 런던 외곽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광야, 낯익은 거리, 트라팔가 광장의 비둘기, 그리고 아침이면 현관에 놓여있는 우유. 그냥이요. 내 앞에 보이는 작은 평화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고 이념이란 게 이젠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들만의 리그, 그 역겨움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쌓여가는 분노에 화병이 나지 않으려면요. 나의 작은 평화를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삼는 게 차라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